제가 3,000개를 했거든요. 지금 이 대구미술관에서는 2,300개 정도가 걸려 있는데 3,000개를 그린 이유는 간단해요. 미술은 한답시고 시작했지만 대학교 때부터 이미 그림은 그리지 않았고 새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마음먹은 건 40 중반이 돼서고, 그러면 20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 그림이 잘 그려질 리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원래도 잘 그린 사람은 아니었는데 잘 그려질 리가 없죠. 근데 20년 넘게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는 눈은 높아요. 그러니까 눈과 손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 짜증이 나서 못 그리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그려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수없이 연습하는 거죠, 뭐. 근데 이걸 큰 그림으로 연습을 하려니까 결과물도 빨리 나오지 않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에다가 하루에 몇 개라도 연습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다가 그 방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미친 척하고 1,000개를 주문을 했어요. 1,000개 캔버스를 주문해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많이 하는 날은 뭐 하루에 한 20개도 그려보고, 물론 또 며칠은 안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묘하게 10년 동안 3,000개를 그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그린 것 같은 비슷한 이 숫자가 된 거죠. 그렇게 수없이 그리면서 내 지금의 스타일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래는? 10년이면 너무 오래는 아닌가? 하여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그렸는데 그 그림이 처음엔 정말 그 뭐랄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그 초보의 느낌? 그 진짜 실력이. 그래서 저 3,000개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림의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 이거 한 사람이 그린 거 맞아 할 정도로 천지차이예요. 게다가 또 이런저런 거를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기는 그래도 나름 비슷한 걸 모은 거예요. 아주 또 다르게 그린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너무 다르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무슨 작업을 한 게 있어서 교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00개 정도는 또 애들하고 교환하느라고 또 없어지고, 지금 현재 한 2,30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와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있는 보도사진이라는 건 용량이 엄청 작아요. 근데 저는 그거의 끄트머리만 그리잖아요. 이거를 포토샵 알찌게 잘라가지고 확대하면 뿌얘져요, 그냥. 그 상황이. 그래서 그 뿌연 것이 그리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리면 되겠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온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조각조각을 많이 그리잖아요. 조각조각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하나의 화면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리는 이유는 뭐 사이즈가 크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전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인 뭔가 이렇게 체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딱 하고, 그러면 소재는 뭐야? 그러면 아, 이번엔 나무를 그릴 거야, 이번엔 뭐 연기를 그릴 거야, 구름을 그릴 거야, 뭐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이미지가 프린트가 되고 내가 이제 포토샵을 해서 색깔이랑 이런 걸 맞춰서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상 물감을 딱 찍고 붓을 들었을 때는 구름도 나무도 모두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걸 그리고 싶지 않고, 그때부터는 색깔, 터치, 분위기, 뭐 느낌 이런 것만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걸 그냥 하다 보니 뭐 대충 그림이 뭐 물고기 같은 게 나왔네, 뭐 구름 같은 게 생겼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본성의 무엇인지 하다 보면 자꾸 그 형태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색만 남았으면, 터치만 남았으면, 그냥 그 느낌만, 분위기만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뭐 눈처럼 그리려고 하고 코처럼 그리려고 손가락처럼 그리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뚝뚝뚝뚝뚝 잘라가지고 한 부분만 그리고 있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거의 비구상의 상태잖아요, 한 장 한 장은.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야말로 색과 화면하고 물감만 딱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재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재료를 즐기는 것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즐거움을 즐기기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다른 면에서도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가 하나다. 캔버스도 너무 비싸고요.
운반하려면 이거 한 장 때문에 트럭 큰 게 와야 되고요. 이거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대부분이고요. 큰 미술관 이런 데나 아니면 다른 데는 전시도 못 해보고,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보관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야 아까는 이렇게 말하더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보도사진 자체가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한 사건 사건이. 근데 그거를 제가 10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몇백 개씩 쳐다보면서 이미지 한 개, 두 개 혹은 뭐 5개씩 골라냈을 거 아니에요. 이걸 10년을 매일같이 보도사진을 보는 사람이 직업이 아니면 거의 없겠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반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심지어 지금 페루에서 어디에서 뭐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뭐 이러고, 뭐 북극 어디에서 뭐 무슨 얼음이 어떻게 됐는데, 야 어저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는데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도사진을 본 게 아니라 보도사진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돼버린 거죠. 제가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건 자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정확히 세월호 사건이 나에게 큰 어떤 계기를 주긴 했지만, 그 전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밀양의 송전탑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막 있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게 조금 이렇게 막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스토리를 깔끔하게 빼기는 좀, 내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어느 날 우리 이모 집 주변을 가는데, 이모 집 가려고 간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길을 갔는데 그게 노량진이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모는 계속 노량진에 사셨고요. 그러니까 노량진을 굉장히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가다 보면 여기 다 부서졌네? 이러고 갔는데 그 골목골목을 제가 다 아는 동네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그만 동네였는데 이렇게 큰 부지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차를 뜩 세우고 그냥 가서 봤어요,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부서진 집들에서 나온 물건들이 막 널려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의자들이 부서진 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그 동네에 할머니들이 여름에 되면 이제 집이 덥고 하니까 해질녘만 되면은 나와가지고 그 의자에 쭉 앉아 계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할머니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할머니들이 앉아있던 그 의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 부서진 의자들을 다 차에다 실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게 사실은 메모리스케이프의 첫 발단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은 밀양 사건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에 뭐 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뭔가 분위기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노량진에서 그 의자를 주워오고 그 옆에 있었던 화분 부서진 것들을 다 주워오고 하면서 내 차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밀양도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밀양을 간 거예요. 사실 저는 밀양이 왜 그랬냐면, 제가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5학년 때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살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신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부산서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다닐 적에 밀양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뭐 밀양에 자주 놀러 다니고 이랬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친구가 있어요. 밀양에 있는 그 대학 때 친구들이.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밀양을 간 거죠. 밀양을 가서 송전탑 문제라는 건, 송전탑이 이렇게 몇십 킬로를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지? 이제 어딘지는 알지만 그 중에 어디가 사건이 있는 데인지 뭐 이런 데를 몰라서 어딜 가야 되지? 이러고는 그냥 막연하게 갔어요.
몇몇 뭐 지역을 이제 찾아서 이 중에 뭐 어딘가에는 있겠지. 가보니까 경찰들이 버글버글해서 금방 알겠더라고. 정경차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고, 내가 갔을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그 시간적. 가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가 송전탑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 저렇게 멀리 있는 송전탑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 주민들 편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뭐 저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난리지? 서울 시내는 저보다 가까운데 수두룩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로 뭐가 진짜지?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세월호 비슷한 거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너는 뭐 좀 아냐? 뭐 이러면서 너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냐? 네 몸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건들을 막 주워와서 밀양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저 처음은 노량진부터 했지만 동시에 같이 했어요. 여러 개를, 몇 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물건들을 합치고 감고 하면서, 나는 그 피부라고 하는데 이제 피부가 막 만들어지면 그 피부에다가 캠퍼스 천을 막 씌워서 몇 겹을 씌워서, 거기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약한 물건이거든요. 곧 부서질지도 모르고 하는. 그래서 아주 여러 겹을 해야 이제 안에 물건이 좀 상해도 단단하게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몇 겹을 풀칠을 하고 또 하고 풀칠해서 또 하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현장의 사진, 내가 가서 찍은 거, 보도사진 이런 것들 다 뒤지면서 거기에 그릴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의 풍경을 그 위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현장의 어떤 메모리, 기억을 머금고 있는 사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메모리, 뭔가 이렇게 기억의 풍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메모리스케이프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소한 기념비와는 조금 달리, 사소한 기념비는 뭐 그 위에 풍경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억만, 타임캡슐처럼 기억만 갖고 있지만, 메모리스케이프는 그 현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스케이프와 달리 현장의 이렇게 진짜 사건을 그 위에다가 그리기 시작을 한, 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발언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까? 예, 그러면서 잠깐 하다가 그것이 사소한 기념비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번 이제 또 여쭤보시겠지만,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아프리카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현장의 문제로 넘어가는 어떤 계단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방은 일단, 제가 처음에 대구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정말 예쁜 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시 기회가 생겼잖아요, 저에게. 그런데 여러 개의 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방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은 어떻게 하고 한 전체 컨셉을 잡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들 몇 가지 중에 세월호 작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작품 시리즈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세월호를 주제로 해가지고 작업을 꽤 많이 했는데, 그 작업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한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꼭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방이 너무 예뻐서 이 방에서 정리를 하면 아름다운 방에 그때 희생된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뭐랄까,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첫 컨셉을 잡을 때 이 방을 세월호 아이들한테 기증해야겠다,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지금 세월호에 관계되는 작업만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큰 페인팅들, 정물화예요. 저에겐 저게 정물화거든요. 저 정물화들은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팽목항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주워왔던 오브제들, 그것을 가지고 사소한 기념비 그리고 메모리스케이프 두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 안에는 사소한 기념비들을 전시를 하고 있죠. 그 사소한 기념비라고 하는 그 기념비 한 개 한 개를 기념비로도 두지만 제가 가끔 그거를 정물화처럼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정물화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물건들, 처음에는 사실 이걸 조각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아이들에게 그냥 바치는 기념비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라서,
지금도 작품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념비들이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조각, 작은 조각처럼 보이는 이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여름에 저 작업을 하느라고 정말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저 작업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저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한 것을 걸 만한 벽이 있는 곳이 없죠. 진짜 없어요. 이런 미술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대구미술관에 전시를 하게 됐고 마침 이만한 벽이 있고, 그래서 이 벽은 여기다 꼭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캠퍼스 304개 304개 이러면 이제 좀 감이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된 사람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캠퍼스 304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요, 38 곱하기 8을 하면은 304개가 딱 떨어져요. 근데 38 곱하기 8 정도 하기에 적절한 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캠퍼스를 주문을 하고 사이즈를 맞춰서, 그리고 13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캠퍼스는 304개인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개는 70개가 한 그림이고, 어떤 개는 5개가 한 그림이고, 어떤 개는 뭐 25개가 한 그림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개의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개의 그림은 내가 직접 행목항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또 매스컴에서 이렇게 내가 발췌한 그런 사진도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객관적이려고 노력한 부분은 매체들이 보면 약간 우성향, 좌성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성향에서 사용한 사진, 좌성향에서 사용한 사진, 또 내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걸 골고루 섞어서 13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작품 13개를 그렸고, 그것들을 지금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그림을 정확히 한 그림 한 그림 거는 게 아니라 13개의 그림이 뒤죽박죽 걸릴 거예요. 지금 제가 한 300개 중에서 한 100개 조금 넘게 걸어 놨는데, 지금 저 정도로 내가 윤곽을 잡고, 나머지는 처음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오프닝 날 오픈식에 오신 분들이 저 그림을 아마 걸어 주실 거예요. 그때 걸 때는 이 그림이 어느 그림의 조각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제 생각엔 세월호에서 희생된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걸어 주셨으면 해요. 그 한 분이 누군지는 우린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영혼의 대화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걸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당연히 그림은 이미지가 정확치 않고 뒤죽박죽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제가 이제 의도하고 있는 바인 것이, 지금 사실 세월호가 벌어진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인 같은 잘 모르잖아요. 그 사고의 원인 같은 거를. 전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사건이라는 건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죽을 수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300명이 뭐야, 3,000명, 3만 명이 죽는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걸 왜 하나도 우리가 몰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을 뒤죽박죽으로 걸어서, 이 사건이 난 거는 다 알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그 정확한 뭐랄까 개요랄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을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304개가 첫날 다 걸리면 그분들, 걸어준 분들은 희생자들을 한번 좀 기억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분들이 나와 함께 협업처럼 나의 의도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세월호 사건의 내용을 상징하는 작품을 완성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해의 4월 달에 저는 다른 전시 준비에 너무 바빠가지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식으로 이야기해서 멘붕 상태였거든요. 정말로 전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너무 바쁘게.
그렇게 해서 큰 전시가 있었던 그 전시를 그해 여름에 마치고 전시가 끝나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뭐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뭐 인연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50대 중반 후반 이제 접어드는 나이였었거든요. 그 웬 오지랖인지 내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사실 어느 나라나 50대가 아마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나이들일 거예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 사회에 결정권자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인 내가 뭔가 모르는 책임감 같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 우리 어릴 때도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많았는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고 힘들게 그쪽에 다가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얻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희망적으로.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사건 이후의 전개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완전히 퇴보된 느낌 같은 것도 느꼈고 뭐 지금까지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까지도 들었고 이게 뭐야? 왜 어린애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당해야 돼? 그리고 희생을 당한 그 가족들이 그 희생보다 더 큰 슬픔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우리 또래의 책임 같은 느낌도 정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팽목항을 가서 좀 보자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를 일단 가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갔죠 거기를. 예. 그냥 무조건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이상한 풍경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의 그 유가족들은 큰 슬픔 속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당연히. 예,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요. 그 유가족의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 있겠죠. 그 사람들 너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사복을 입었으나 눈에 너무나 드러나는 경찰들은 거기서 아무 할 일이 없죠. 경찰은 거기서 친절을 베풀거나 압박을 억압을 하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입장들이잖아요. 어색하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경찰들이. 그 어슬렁거리고 할 일 없어가지고 어색해하고 있는 경찰들. 그 다음에 나처럼 이제 뭔가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겠지만 관광차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왔다가 기념사진 찍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찬송가 부르는 종교인들 무슨 이런 사람들이 거기 쭉 한번 돌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숙연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웬 그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내가 거슬리는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항이라는 게 이제 팽목항이 조그만 데인데 이렇게 뚝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뚝에 이제 아이들한테 쓴 편지들 뭐 사진들 하나하나가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종교인들의 그 천막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뭐 염을 분들도 있고 찬송가 부르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걸맞는 건지도 몰라요. 사건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이제 그 일원으로 한 명으로 그 뚝에 쭉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거기 편지도 읽고 바다도 바라보고 나 혼자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목포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다시 거길 들어왔는데 그 분위기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근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바로 근처에 폐쇄된 서망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폐쇄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왔고 그것 때문인지 옆에 뭐
그냥 뭐 쓰레기들 하며 뭐 바닷가 물건들 뭐 밀려온 무슨 그 해초들 조개 껍데기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었지만 나는 되게 좋았던 게 일단 사람이 없고 조용했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이러다가 문득 나 혼자서 중얼중얼 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그 옆에 있었던 조개 껍데기, 돌멩이, 나뭇가지 뭐 나는 이름도 모르는 그 어촌에서 쓰는 그 물건들, 뭐 버려진 물건들, 부표 뭐 이런 것들, 뭐 그물 쪼가리 뭐 이런 것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문득 야, 니들은 뭐 좀 봤냐? 왜냐면 내가 그때 처음 갔을 때도 벌써 몇 달이 지났을 때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가. 그럼 몇 달 동안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세월호 처음 벌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때까지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개요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게 궁금하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문득 거기에 있는 조개 껍데기에게 너는 봤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비슷한 속의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이러다가 그래, 얘들은 뭔가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이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말을 할 때 그 무엇을 잊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 자체를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게 희생됐는지 혹은 뭐 배가 넘어갔는지 뭐 그냥 파도에 쓸려갔는지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그거 당연히 알지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잊어갈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아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정확한 증명이라는 것은 수치 같은 것들이죠. 304명이 희생됐다 뭐 이런 식의 수치. 그때 배는 뭐 몇 톤짜리 배였다. 실을 때는 몇 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 뭐 얼마가 초과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이 굉장히 정확한 우리에게 증명 같은 걸 해주는 방식일 거예요. 예술가인 나는 그런 거에 밝은 사람은 아니고 또 발다손 치더라도 그건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물건들 얘들을 내가 내 식대로 보관을 하자. 그래서 타임캡슐처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사건이 다시 내가 생각이 날 때 얘들하고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이 물건들을 주워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걔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작업실에서 한 거죠. 그러고는 트럭을 렌트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큰 물건들을 막 실어왔죠. 큰 거, 작은 거, 뭐 눈에 띄는 걸 이제 막 실어왔어요. 그렇게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달에 한 번씩 5번을 갔다 와서 작업실 뒤편 마당에다가 산더미같이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오브제들을 처음부터 저는 타임캡슐 같은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에. 그러다가 랩으로 감기 시작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왜 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희한하게도 랩을 좋아해요. 제가 그걸 왜 좋아하느냐면 일단 싸죠. 굉장히 싸요. 사실 물건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가 공구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작가들이. 근데 공구 중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가나 다른 사람들이 쓰는 공구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방용품이 훨씬 싸요. 왜냐?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리니까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걸 뭐냐면은 믹서기예요. 물건을 갖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시멘트도 이렇게 하고 풀도 하고 뭐 자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는 것들은 뭐 이렇게 드릴에다가 해가지고 막 돌리는 건 되게 비싸요. 그리고 거칠고. 근데 믹서기 주방에서 쓰는 거 쓰면 성능도 더 좋고 값도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방용품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랩도 되게 좋아하는데 랩은 또 제가 왜 좋아하느냐면 랩으로 뭘 이렇게 감으면요 너무 섬세해요. 그게 얇아가지고 되게 샤프하고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이렇게 싸면 얘가 너무 텐션이 강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휘어질 때가 많아요. 똑바로 이렇게 안 되고. 그 휘어진 부분이 섹시해요.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한참 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찢어버리고 이래도 크게 뭐 경제적으로 부담도 없고 이래서 워낙에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를. 그냥 갖고 있는 거하고 옆에 있는 거를 그냥 묶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둘둘둘둘 묶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 이거를 좀 예쁘게 좀 성실하게 좀 감아보자.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막 감고 있는데 이 투명한 랩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색깔이 메탈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일인데 이게 메탈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젊을 때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물속에서 숨을 쉬면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물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메탈같이 보이거든요. 진짜 수은 덩어리 비슷해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걔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확히 머릿속에 있는데 이 오브제들을 감으면서 랩으로 감으면서 갑자기 메탈 느낌이 나는데 그 공기방울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물속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던 아이들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왜? 사람이 이렇게 딱,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어떤 계시?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0.5초 만에 이건 하는 작품. 그리고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래, 요번에 희생됐던 304명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기념비를 만들어야겠다. 이건 뭔가 계시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304개 하자 라고 했고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304개 만든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브제를 엄청 주워 왔는데도 또 가서 한참 주워 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304개를 완성을 했고 그 304개를 내가 가지고만 있었는데 전시도 문을 했지만 이런 뭐랄까 뜻깊은 전시장에서 한번 보여줌으로써 세월호에 대한 나의 뭐랄까 관심사 혹은 나의 의무 같은 것들에 중간 지점 점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대구미술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에다가 세월호 작품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깔려 있는 거죠. 사소한 기념비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확연하게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작년에 제가 굉장히 우연히 아프리카 르완다를 가게 됐어요. 진짜 어떻게 하다 거길 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게 됐고 르완다라는 곳을 가게 돼서 아프리카 처음 가보니까 보통 뭐 외국 그냥 가까운 데 갈지 뭐 그렇게 리서치하고 뭐 이러지 않는데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전부 다 나오는 게 제노사이드예요. 94년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불과 100일 동안 80만 혹은 100만이 죽었다고 하니 석 달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10,000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가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좀 이상한 그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충격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르완다의 모습은 되게 좋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고 아직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옛날에 비하면 뭐 정말 너무 잘 살아져 있고 물론 아직도 시골에 가면 정말 너무 못 사는 표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뭐 전 국민의 6분의 1, 7분의 1이 죽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괜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봤던 충격은 대단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르완다의 관심이라기보다 아프리카의 관심이 자꾸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는 국경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종족의 개념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부룬디하고 루안다가 뭐 다른 나라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하는 같은 종족들이고 막 이래서 하여튼 그런 아프리카만의 특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뭐 노예에 대한 이야기, 흑인에 대한 차별 이야기 뭐 수없이 많이 하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아는 게 있나 생각을 해보니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아프리카 굉장히 큰 대륙이고 또 인류의 기원이 거기잖아요. 내가 되게 놀랬던 게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이 이러이러한 차이들이 있어서 이게 따로 분류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인종 분류 다 한 것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분류가 훨씬 더 종류가 많대요. 그러니까 종류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근데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인으로 새까만 한 사람들처럼 쉽게 생각을 해왔었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르완다의 여행이라는 것이.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나면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아프리카 치면서 자꾸 이렇게 뭘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서치를 하면 이미지, 영상 이런 걸 자꾸 리서치를 해요. 이미지를 쭉 리서치를 하는데 되게 묘하게 생긴 그 뭔가 풍경이 있어. 그래서 이건 뭐지? 뭔가 이렇게 외계를 찍어놓은 화성이나 뭐 이런 데를 찍은 것 같은 느낌 비슷한데 물론 그건 아니지만 되게 독특한 풍경이 하나 있어서 그걸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게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산 이렇게 생겼구나. 보통 우리가 광산 이러면 그냥 산이 있고 구멍을 내서 갱도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채굴을 하는 이런 것만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받침대가 있어서 그게 무너지면 죽기도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광산에 대한 이미지였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멍을 이렇게 깔때기처럼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름이 뭐 몇백 미터, 뭐 1km, 뭐 무슨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물론 처음 본 그 광산은 그렇게는 안 생겼었어요. 처음에 내가 이미지 리서치하다가 나온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의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지구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조금씩 리서치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 내가 처음 본 거는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광산은 그 광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 본 그 광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광산이었고 그 광산은 세실 로드라는 영국인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여가면서 판 광산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리서치가 그 가지를 뻗기 시작을 해서 약간 산만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퍼져나갔는데 글쎄 논문 같은 걸 쓰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끝까지 논문을 완성 못할 테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방식이고 어느 순간에 좋아줘야 되겠죠. 모아줘야 되겠지만 나야 아직 뭐 작가인데 내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가는 거를 다 찝쩍찝쩍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갈래가 퍼져서. 그래서 이제 한 갈래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902년도에 죽은 사람이 정확히 1902년인가 잘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뭐 50몇 살에 죽었으니까 1840년대 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0몇 년 동안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 기간은 통치자로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통치 기간을 있는 동안에 흑인을 6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러고 다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근데 잘 없어요. 이 자료들이. 한국에 없는 건지 외국에도 잘 없는 건지 여튼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쭉 찾던 것 중에 몇몇 군데서 발견한 것 대부분 다 통일되게 6천만 명을 죽인 그리고 어디에서는 뭐 20세기, 21세기 뭐 다 통틀어서 이 지구의 최고의 악마 뭐 무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이 이름을 난생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히틀러는 이 지구의 최고의 악마로 그렇게 명성이 높은데 겨우 600만을 죽였는데 그거의 10배를 죽인 세실 로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한국에서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로 또 갈라진 거예요. 왜 세실 로드는 안 유명하고 히틀러는 유명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6천만을 죽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뭐
진화론, 우생학, 뭐 무슨 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하다가 보니까 무슨 뭐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뭐 또 심지어는 뭐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감옥 실험 뭐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악마적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과학적 근거 혹은 뭐 인류학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명쾌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찾아내는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하고 세실 로드를 연결시키면서 이 사람이 6천만 원을 죽일 수 있는 근거라고 지금도 믿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왜 히틀러는 600만 죽이고 그렇게 유명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죽이고도 별로 안 유명할까라는 이유들은 보니까 히틀러는 백인들에 가까운 유태인, 돈 많은 유태인을 죽인 거고 세실 로드는 아무리 밟아도 찍소리를 별로 하지 않는 아프리칸들을 죽인 거고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정말 뭐랄까 그 큰 구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승전국이 되면서 면죄부를 지들끼리 마음대로 주면서 넘어가 버리고 패전국이 된 독일이 모든 독박을 혼자 써버린 그런 이상한 역사들 때문에 이상한 역사라기보다 그 역사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정말 악행들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악행들이 그냥 독일한테 그냥 깔때기가 돼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고 그냥 얘들은 흐지부지 승전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내고 하면서 이 세계에다가 그걸 발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부족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혹은 유럽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걸 막았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그 뭔가 자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원천 봉쇄를 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갈래는 이 세실 로드가 다이아몬드를 파기 시작을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그 이전에는 인도나 몇 군데서 나온 아주 귀한 광물이었는데 그런 게 워낙 귀했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왕가들끼리 서로 결혼할 때나 서로 이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귀한 물건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어마어마하게 파고 대규모로 시작을 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무지무지 많이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전혀 귀한 광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100년 전에. 10년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실 로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들을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았겠죠, 지들끼리.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파기 시작을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지무지 나오니까 값이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값을 떨어뜨리기는 싫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고 풀질 않은 거죠. 적절한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풀기 위한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나오는 카르텔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이때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공부를 조금씩 하게 돼서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나 칼 막스의 자본주의는 지금의 자본주의와 너무 달랐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는가 하면서 그 70년대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게 된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70년대에 갑자기 여성 운동이 나왔지만 그거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아주 교묘한 뭐랄까 그 여성들까지도 노동시장에 끌고 오기 위한 아주 프레임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들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로 사회에 진출을 했으나 7, 8명 이상은 노동판에 이게 뭐랄까 이렇게 투여가 돼서 정말 생산자로서 그 노동력을 침탈받고 정말 노동의 어떤 그러니까 자본가의 뭐랄까 돈을 불려주는 역할을 했지 정말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거나 한 거와는 다른 이런 사건들이 찾아보니까 70년대부터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들의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행들 이런 것들이 또 세실 로드에서 또 나와지고 또 다른 갈래는 뭐가 나오냐면 갈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190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를 풀면은 돈이 싸질 테니까 못 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물론 세실 로드하고 관계없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걸 팔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세실 로드가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카르텔을 만들고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담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합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드비어스예요. 드비어스는 지금도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7, 80%를 주물럭거리고 있죠. 그 시절에는 90%, 거의 100%를 다 걔들이 주물럭거리고 있었죠. 그 드비어스의 어떤 한 머리 좋은 사람인지 그게 몇 명이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비싼 값에 대량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겠죠. 30년대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결혼식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옛날에도 왕가에서 결혼식에 다이아몬드 썼으니 너희도 왕처럼 다이아몬드를 서로 주고받아라 라는 짓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진짜로 마케팅을 시작을 하죠. 이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주력 상품이 뭐였냐면 할리우드하고의 합작이에요. 할리우드에다가 돈을 무진장 갖다 부으면서 모든 영화의 결혼식 장면은 무조건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장면을 넣어다오 해가지고 약혼식 결혼식에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장면이 30년대부터 무진장 들어가요. 모든 영화에. 그게 세계에 쫙 퍼졌어요. 아주 마케팅 잘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까지 무려 80년, 90년 동안 아직도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고 싶어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프리카라는 관심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좋지 않고 막 이게 퍼뜨리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내가 어떤 한 주제로 이걸 모아야 되냐? 이랬더니 네가 논문 쓰는 거 아닌데 일단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을 주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작가는 일단 저질러 보고 이런 식이 돼서 일단 여기서 한번 저질러 보자, 이거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년에 12월, 1월, 올 1월 이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 한 8개월, 9개월 동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대부분 영문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영문 자료를 찾아서 구글에서 돌리고 이렇게 구글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막 돌려보면 이제 평균 값이 나오니까 대략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할 수 없이 영국 친구한테 미국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얻었고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을 만들고 있고 이게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사실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기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내 작업에 반영이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지금도 물론 결과물이 있지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작가의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당장 빨리 이거 설치 끝내고 오픈하고 나면 빨리 작업실 가서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이 점점 향기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라져가고 있는 향기 부분을 어떻게 하든 붙잡고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됐을 때 정보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향기와 함께 문장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인간다워지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래야 된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설정이 있다면 그것에 근접하는 방식은 지금 자꾸 잃고 있는 이 향기를 어떻게 하든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 그것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쳐다보고 좀 더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왜 감춰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다시 또 이렇게 보여주고 보존하고 또 읽어내고 해석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일일 거예요, 아마.